머리와 가슴과 그 뇌리에 남는다. 그리고 언어에 남는다. 그리고 특히 각종 미디어나 SNS에 남는다. 왜 남느냐? 이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 스포츠 이런 것들이 발신지가 되고 세계 각국이 수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에 남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사회에 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해저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외국은 한 발 앞서 나가 있지만은 우리가 뒤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넓히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워낙 많은 주제들, 과제들이 앞에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저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해양 공간 활용 문제라든지 수산업과의 조정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체가 이제 우리 과제이지만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또 모셨으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객석에서 좋은 의견 가지신 분들의 또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를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어떤 안전 문제, 정책 문제, 이런 수산 문제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토론자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부탁드리겠는데 우리가 70분의 시간이 있지만 한 분당 5분 내지 7분 정도 하시고 그러면 시간이 좀 나오면 플로우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홍철 변호사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정홍철입니다.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할까요? 예, 방금 소개받은 정홍철입니다. 저는 사실 토론이 이렇게 패널로 참가한 거는 거의 처음인데 시작을 항상 주시니까 좀 약간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아까도 인사드릴 때 혼자 앉아서 인사를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예, 오늘 제일 처음 제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저희가 참석해서 봤을 때 해저에 도시를 세우겠다 아니면은 해저 구조물을 세우겠다 약간 뜬구름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이제 우리가 세미나가 개최되고 진행되면서 보면 더 내용이 풍성해지고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그룹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는 느껴지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현실화 가능할까 했지만은 참여를 원하는 단체와 기업들이 확대되면서 점점 현실화는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현실화를 가장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역시 법령의 제정입니다. 현재 있는 법률로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않고 내정하지 않고 만든 법 체계에서는 섣불리 실행을 하다가 곳곳에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자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결국 자초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에 부수되는 법령을 우선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 아까 처음에 발제가 있었는데 법령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는 대각의 윤곽을 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면은 이것은 해양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이면서도 도시의 실제적인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한데 올려야 되는데 각자의 역량이 있는 법안들을 만들 수 있는 연구자들은 많지만 이 두 개를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에 관련된 법령이 굉장히 미비할 것으로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지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좀 아우르는 법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인천광역시와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 준비 중이시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그래서
토론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같이 가져가면서 법령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예,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짧아서 우리가 보통 토론을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너무 짧아서 제가 먼저 시작하는 거라서 제가 시간을 최대한 짧게 써야지 뒤에 또 알겠습니다. 남게 된다면 제가 다시 시간을 쓰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짧게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 바다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법이 100개 정도 되는 엄청난 법을 갖고 있는데 이런 법들을 어떻게 통합을 하면서 해저 도시와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각 발표자들의 그 발표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공유수면 점유법, 뭐 해양 공간 그 계획법, 뭐 해서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가 그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하튼 우리 객석에서 또 전문적인 소양이 계신 분들이 있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유동 교수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이유동입니다. 예, 해저 도시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토목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수중에 건설되기 때문에 수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조적으로 그냥 강하게 만들면 수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해저 도시 내부와 해저와의 수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 구조적으로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내부에 있는 저희가 내부 공간에 공기의 압력을 조금만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뭐 설명하신 부분에 보면 처음에 초기 형태의 해저 도시는 뭐 포화 잠수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챔바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수 중에 포화 잠수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기압이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축적되는 질소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소가 저희가 갑자기 수중 밖으로 나왔을 때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생기는 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잠수병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해저 도시가 자립형으로 계속 해저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질소는 저희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저 도시의 설계 시에 저희가 한번 내부의 압력을 높여보는, 즉 공기압을 대기압으로 유지하는 거 아니고 대기압보다 조금만 높이더라도 구조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큰 이점이 생겨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조금 동력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토목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해저 도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뭐 플로팅으로 갈 것인가, 세미 플로팅으로 갈 것인가, 중력식으로 갈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뭐 플로팅이나 세미 플로팅을 가면 웨이브를 절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력이라든지 그리고 조력이라든지 이런 힘에 대한 고려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중력식으로 갈 경우에는 해저 지진이라든지 이런 지진에 의한 집안의 액상화가 발생해서 해저 도시가 어느 날 해저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이런 문제도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해 볼 것은 또 하나 어디에 설치하느냐. 예. 저희가 뭐 연안 근처에 설치를 하느냐, 심해에 설치하느냐, 외해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해양 재해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될 게 많이 바뀌고 저희가 고려해야 될 인자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요소를 저희가 상세하게 고려를 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에 추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또 아주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많은 거를 배워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여하튼 뭐 수압에 견디는 그 방식은 공기압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고, 또 해저도시의 유형에 따라서 그 플로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력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력이나 뭐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제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설치 장소도 외해냐 연안이냐 원양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별도로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 전남대학교의 김종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부회장 맡고 있는 전남대학교 김종규입니다. 우선 공간에 관계되는 것부터 우리의 경쟁 상대가 어디냐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지하 공간에 육지는 너무 과됐다, 바다로 가야 된다 이야기했으니까 지하 공간에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우주 공간. 그다음에 요즘은 가상 공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데 관련되는 부분에서 해양에 관계된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그 해양 공간에서 실제 우리가 어떠한 해양 플랫폼을 건설할 거냐. 예, 그런데 플랫폼에 관계는 플랫폼은 해상도 될 수 있고 해중도 될 수 있고 해저면도 다 될 수 있고 공간의 전체적인 수평적 연지적 구조 전체를 다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에 따른 플랫폼의 안정성에 관계되는 것, 조금 전에 이우동 교수님이나 신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서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해양 환경 가중에 대한 안정성 검토가 기본적으로 그는 전문가 영역에 아마 다 포함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만 경제성만 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는데 그에 따른 실제 건설했을 때 영향은 어떨 거냐? 가장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남정호 박사님이었지만 생물 다양성에 관계되는 부분이 우선 고려되겠죠. 생물이 살아야 그다음에 인간도 살 수 있겠죠. 그럼 그 생물에 관계되는 부분이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무광청에 관계되는 부분에 관계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 유광청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 그 무광청에 관계되는 부분을 실제 하면 나중에 후에 에너지 관계되는 거였지만 우리가 태양광 관계되는 인공 태양, 그래서 우주 개발에 관계되는 우주 공간 개발하고 같이 해양 공간에 관계되는 부분을 같이 아마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실제로는 그대 과학으로서 해양 과학에 관계, 해양 전체에 관계되는 부분이 우리가 존재 가치를 나중에 부여받을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제 해양 과학에 관계되는 것을 살펴보면 기존에 우리가 바다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지금 인식은 해양 신도시 이야기하는데 인천 해양 신도시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부산 옛날에 송도 신도시죠. 매립형에서 출발한 거죠. 영종도 공항도 매립형이죠. 매립형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유사하게 부유시, 해상공항,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 관련해서 다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관련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실제로는 코스나 이런 프로젝트 관련되는 그 컨퍼런스 이런 데서 실제 그런 것을 다 했습니다. 근데 거의 환경 문제에 관계되는 거. 개인적으로 그 97년 우리 김현주 박사님 싱가포르 갔었는데 일본의 유명한 아까 파리입니까? 거기에 있는 세계적인 저명학자가 한국의 초대형 그런 부유식 해상공항을 필요하지. 예, 그런 구박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그런 획대로 지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육지에 관계된 공간을 확장 차원에서 기존에 매립식 그다음에 부유식 이렇게 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바다의 관점에서 한번 좀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바다나 우주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열린 사고를 좀 가져야 되니까 바다는 다 소통되어 있죠. 육지 대륙은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좀 바다의 관점에서 한번 더 살펴보고 육지의 공간 확충에 관련되는 부분을 좀 더 지향하고 순수 이제 바다 관점에서 좀 더 거대 과학으로서 우주 과학하고 같이 대등하게 우리가 대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에 관계되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만 했는데 아까 수산도 맞고 해양환경 관계되고 공간 관련되는 법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옛날에 해역 이용 영향 평가 이런 법 관련되는 검토할 때 지침이나 매뉴얼 이런 거 만들 때 처음으로 참여, 지금도 새로 하고 있지만 선진국 갈수록 선진국 우리나라 선진국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선진국 갈수록 실제로 법 체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뭡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 신뢰를 받지 못하면 계속 많이 만들어야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전문가의 역할도 다시 한번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반성도 해봐야 되고 또 많은 또 대국민 이해 정진에 부단히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도 바다에 대한 인식이 아마 그 사고 전환이 크게 일어나야 이런 부분도 경제성 따지기 전에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세계 해양 강국으로서 걸맞는 그런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의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육지의 땅 토지 관점에서 아까 저도 개인적으로 메모는 지적 있는 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놨지만 그런 관련되는 거 지금 포락지도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죠. 포락지도 실제는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걸 지금 다 측량해가서 다시 어떻게 그것을 경제성 있게 또 활용할까 이런 것을 정리가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에 관계되는 시설물이나 또 도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해양 환경 측면이나 에너지 관점에서 걸맞는 우주 그다음에 지하 공간 관련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이니까 OECD 최상위국에 포함됐으니까 경제에 걸맞게 이끌어가는 아까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요즘 최근에도 초격차 이런 컨퍼런스를 하고 그랬는데요. 실제 우리가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걸 가지고 뛰어넘어서 세계 해양에 관계되는 강국이 되도록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이어왔던 해양 도시 이 관점에서 이런 계기로 그런데 정립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길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우리 남정호 박사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연안 통합 관리 전에 연안 계획이라는 걸 했는데 연안 통합 관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양 공간 계획이라는 게 한참 후에 이제 2018년도인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체 해양에 관련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한 도면에 놓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이제 있다는 거를 오늘 알았어요. 사실 제가 이제 KMI를 떠나고 한동안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런 법들이 있는지도 이제 알았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이 연안 공간 기획이라는 게 엄청나게 복잡한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 속에서 구체적으로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계획들이 다 나가야 되고 이 용도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제 발표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 해양 해저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같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우리가 갖춰지지 않은 법률상으로도 갖춰진 게 없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 정책적, 산업적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분야를 우리가 개척하면 세계가 따라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초월적인 입장에서 이제 공간 관리 계획을 해저 공간 관리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주 김종규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합리적인 효율적인 공간 활용 계획 또 이 법적인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명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에 계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에 있는 이명권이라고 합니다. 우선 지구가 푸르게 보였다는 자체가 사실은 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 정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71% 정도가 바다고 30%채 못 되는 어떤 영역이 육지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사실은 양서류처럼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육지로 올라온 대표적으로 이제 생태계 정점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가 식량하고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한 100억 정도의 인구를 지탱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75억도 얘기를 하는데 아직 한 4분의 3 정도 차고 4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인간의 삶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지하 공간으로 아주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뭐 지하 뭐 몇 층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단위가 아니고 지하 쪽에서 사는 공 하나. 그 다음에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구름 위의 어떤 삶이라 그럴까 이런 쪽이 하나. 그 다음에 바다로 들어가는 쪽 하나. 그런데 바다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연안 계획이고요. 연안 관리 계획에서 시작해서 연안 통합 관리 계획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발효된 지 한 2년 지났습니다. 해양 공간 관리 계획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세 가지 버전을 다 이렇게 이뤄왔고 그렇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위 이야기하는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사회적인 함의 내지는 합의가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아직 어떤 확정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지 않은 채 가능성 내지는 구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법률이나 제도가 구체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합성의 문제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정확한 객체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 법제가 그 사회의 소요, 수요, 그 다음에 공급에 따른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법제가 마련된다는 얘기는 얘기를 하자면 유치라 그럴까요? 유치, 조장, 그 다음에 보호, 뭐 이런 유도 이런 쪽에 어떤 네 가지 어떤 큰 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비로소 정합성이 높은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 울산 쪽에 울산 쪽에서는 해저 도시, 해저 기지라고 얘기했는데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용어의 정리 관계가 좀 있어서 조금 후에 얘기를 하고 우선 해저 도시 쪽 하나, 그 다음에 인천 쪽에서 가지고 나온 그 특별법 해상 도시에 관한 것들이 하나, 그리고 부산에서도 지금 2030 북한 엑스포라고 해가지고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얘기를 하자면 두바이 쪽하고 뭐 이런 아랍 쪽이 사실은 사우디가 아주 압도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그런데 막판 뒤집기가 상당히 강한 그 나라 혹은 민족이 우리나라라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30년 되기 전에 사실은 한 3년이나 5년쯤 지나면 해상도시 내지는 이런 쪽이 용어가 좀 더 확립이 될 소지가 굉장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관련 기관 내지는 과학기술과 함께 진보가 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최후의 보류라고 하는 성격이 점점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의 삶을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어떤 큰 트렌드로 보기 시작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함의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저 도시 혹은 해상 도시가 상당히 다음에 어떤 블루오션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아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그 해양 공간 관리 제도 여태까지 그 연안 관리 제도에서는 연안 관리 계획에서는 주로 해수면에 대한 어떤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이쪽에서도 점 사용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 세 가지를 놓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도 남 박사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56개 레이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통합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혹은 수상 혹은 해중, 해저라고 하는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해저 혹은 해상 도시를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해양 공간 정합성 내지는 적합성 내지는 법률적인 어떤 기초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학제적인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가 비로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관련 기관들이 정부에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단계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야 될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전에도 매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많은 그 프로젝트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매립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금융권에서 매립을 하게 되면 융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매립을 해가지고 지분을 획득하면입니다. 그런데 그 대체되는 어떤 것들 중에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 뭔가 하면 해양 환경이 여지없이 파괴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함의랄까 합의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고 보호하자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더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어떤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게 플로팅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플로팅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혹은 울산이나 인천 쪽에서 하는 것들이 각각 다른 어떤 프로젝트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3년에서 5년 혹은 5년에서 10년 정도 가게 되면 그 안에 도킹 혹은 결합되는 형태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용어의 정리 관련이 나왔습니다. 용어의 정리가 되려면 사실은 소요부터 시작해서 수요가 일어나야 되고 수요에 맞는 함의랄까 그 합의가 일어나서 그러려면 시민권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시민권이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저도시, 해상도시 혹은 해중도시에 대한 시민권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합일점을 좀 찾아야 되는 시점에 드디어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양 토목이라든지 기계 쪽이라든지 또 우주하고 그 해양을 같은 어떤 반열에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60년대 초에 존 F 케네디가 우주 개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주 개발에 대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그때 우주 개발과 해양 개발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폴로 11호가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가 돼가지고 우주 개발이 아주 총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게 공기역학하고 사실은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어떤 그 범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어떤 시기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시간이 조금 있으면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충분히 만족할 만큼 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 공간, 우주 공간, 해저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신경을 굉장히 이제 써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정합적이고 경합적인 그런 그 법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시민권과 관련된 분야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유발을 했고 그게 어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이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등기가 이제 이루어져야 이게 매매도 되고 거기에 임대도 되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 체계를 마련하면서 이 물권의 성질, 채권적인 요소, 물권 채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요소가 다 감안이 돼야 된다고 보고 특히 등기권리증이 반드시 나와야 이게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유통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요. 해양공간관리제도에 대한 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수요가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고 합의가 도출되려면 일정한 법 체계가 이루어지고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금융권이나 뭐 산업계의 모든 어떤 통일된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해저 도시가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공간 개발하는 거나 뭐 해수면 해양 관리하는 거나 연안 관리하는 거나 해저 공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상호 교수님, 창원대학교의 오상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 전공의 오상호입니다. 저는 한국해안해양공학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 앞에 네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 생각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종합적으로 제가 좀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천광역시청 연합회 김요한 위원장님 발표를 들으면서는 참 인천시가 이렇게 굉장히 인천공항이 인접해 있는 그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을 해서 해양 분야에서 굉장히 어떤 좀 적극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어떤 적극적인 점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이 주제 자체가 기후 변화와 해저 도시인데 그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해수면이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래서 해운대도 지금 잠길 수 있고 심지어 국회의사당도 잠길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인천에 해양 신도시가 해저 도시가 필요한가? 이 연결고리가 조금 뭔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있으면 왜 우리가 해저 도시를 그러니까 오히려 육지 쪽으로 후퇴를 하는 게 아니라 왜 해저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그 발표 자료에서도 있지만 부산에서도 사실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이런 유사한 어떤 좀 선언적인 그런 해양 신도시 사업들이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나 논거가 좀 개발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성원 교수님 발표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실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체감을 잘 못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해저 도시나 해저 시설물로 간다고 하면 지진해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점을 좀 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진 해일이 비록 발생 빈도는 낮지만 어떤 구조물을 정말 설계하는 관점에서는 외력 조건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진 해일뿐만 아니라 좀 더 빈도가 높게 발생할 수 있는 폭풍 해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과정에 이제 여기서 설계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해양 구조물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한국 성급이라든지 DMVGL 같은 데에서 뭐 설계 가이드라인이나 절차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는 것들을 좀 준용하거나 일부 변형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KMI 남정호 박사님 발표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 특히 정의, 우리가 이제 해저 도시라는 것이 가지는 정의에 대해서부터 출발하셔서 어떤 역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짚어주신 거에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저도 공감이 되는 게 해저 도시가 현재 수준으로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이제 재원 또는 동기,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고찰해야 될 지점들을 짚어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그런 버티컬한, 그러니까 연직 방향의 어떤 문제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은 아무래도 평면적인, 또 해양 공간 계획에서도 평면적인 2차원적인 고려를 주로 하고 있지만 3차원적인 그런 부분들, 또 해저 시설물이 어떤 단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거기에서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해양 환경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은 뭐 당장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은, 그러니까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이광로 소장님 발표에서는 우리가 사실 이제 어떤 해양 신도시나 어떤 또 새로운 시설물이나 도시 계획을 할 때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도시 계획적인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그 외에 그 시설물 외의 어떤 공간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을 좀 가지게 해주신 게 되게 색달랐습니다. 그래서 수산업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그 해양이라는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그 참여자들, 또 참여 주체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생태계적인 시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현재 지금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인공어초 사업이라든지 바다 목장화 사업, 이런 것들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물론 이제 좀 세부적인 계획들은 또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제안해 주신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해저 기지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바다의 연구 시설물은 아니지만 반연구 시설물 또는 연구 시설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의 충격, 원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선박이 침몰해서 뭐 이렇게 거기에 부딪힌다든지 어떤 다른 형태로 충격이 주어지거나, 또는 내부에서 뭐 배터리가 폭발한다든지 어떤 화재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 안전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현재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한태기 박사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과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해저 도시 뭐 더 큰 구조물을 생각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이제 민간이 주도할 것이냐, 관이 주도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어떤 성격상 사실은 이제 관이 주도하는 부분이 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좀 분야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그런 그 사업,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간 쪽에서 먼저 기술 개발이 되고 어떤 사고나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법이나 정책이 따라가면서 이제 보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기술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적인 걸 미리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뭔가 이게 정말 어떤 해저기지라는, 해저도시라는 이런 그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민간이 뭔가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장려하고, 관이 오히려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거나 법적인 뒷받침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뭐 다양하게 이렇게 짚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기후 변화와 이 해저 도시의 연계고리, 그거는 뭐 자명한 논리가 아닐까요? 그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뭐 이런 것들을 육지에서 그냥 육지 위주로 대응을 하다가는 계속 이제 그 피해를 보니까 해저로 이제 어떤 공간을 찾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어느 정도 회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에 부분에 그 이 주도를 민간이 할 것이냐 정부가 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그 해답이 뭐 이미 우리가 경험상 그 정부의 어떤 지원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되 민간이 주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산업이 이루어지고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체계가 갖춰지면 정확한 그 어떤 규제 사항이라든지 어떤 뭐 제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크게 주어지고 실제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의 민간의 아이디어라든지 민간의 어떤 기술 이런 걸 바탕해서 이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법을 만드는 거죠. 어떤 규제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여러 번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해양 공간 계획에 관한 뭐 추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게 되면 그런 민간이 주도할 것이냐 정부가 주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그 해답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그 이소민 건축가 SDG 건축사무소 소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민입니다. 네, 오늘 이 포럼에서 첫 번째 세션이 정책과 안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무를 하면서 조금 더 안전 쪽의 측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인천 해저도시 구현이 아마 건축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 제약이 꽤나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 계획의 모듈화와 공사 건설 기법의 모듈화, 시스템화가 꽤나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지 위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소방법이 꽤나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불이 났을 때 가장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그럴 때 다른 건물로 화재가 번지지 않는 게 제1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화재가 더 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이 버텨줘야 사람이 2시간 정도 피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게 저희가 건축을 할 때 소방을 적용하는 그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해저도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불보다는 물이 조금 더 무서운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공간의 모듈화가 됐을 때 관리가 훨씬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적으로는 공간의 계획의 모듈화가 꽤나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건설 공법적으로도 경제성과 효율성을 생각한다면은 모듈화 시스템으로 프리팹 방식으로 저희가 공장에서 좀 물건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게 요즘 제가 최근에 올해 초에 준공한 건물이 일반 공사비 대비 평소보다 1.6배가 늘었습니다. 예, 그만큼 건설 인력도 줄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같이 해저에서 작업을 하려면은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가 꽤나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실에서 보면은 국내 노동하실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서 해외 노동자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어 문제도 있고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미스도 있고 그래서 올해 광주 그 아이파크처럼 이런 사태가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공법에 있어서도 프리팹 방식으로 모듈화 한다면은 조금 더 저희가 해저 도시를 구현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적으로는 무분별한 계획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지구 단위를 대지에서도 계획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설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공간을 계획해 들어가는데요. 해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해양 처음에는 아마 해양 산업 레저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맛보기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를 지상에서 해저 공간에 대해서 서포트를 받느냐가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자립형 해저 도시가 되는 게 저도 저희 올바른 이상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그 과도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그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판단을 좀 심도 있게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교육청 프로젝트, 학교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건축 인허가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받는 인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비슷하게나마 그 자체적으로 조금 더 권한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더 전문가분들께서 논의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성경에서 한번 들었던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물로 심판을 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 정도로 물이 꽤나 무섭고 저희가 육지에 있을 때는 뭔가 되게 인간이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물속에 들어가서 부유하면서 발이 닿지 않는 때부터는 꽤나 유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의 모듈화, 공사의 모듈화 시스템화가 저희가 해저 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안전 장치망이 되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제 물 문화로 선진화되고 도시 경쟁력을 갖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도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그 12월달에 인천에서 이제 인천 해저 도시 건설에 대한 대응 방안 이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 이제 이소민 그 건축사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그랬는데 시간은 이제 지금 뭐 한 10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그 수산 전문 분야를 이제 커버해 주실 임종수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마트 수산어촌 포럼에서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임종수입니다. 스마트 수산어촌 포럼은 우리 네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이광남 소장님과 함께 수산 쪽에 계시는 네 분의 공동 대표와 또 7분의 여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전현직 공직자들 또 어민들 또 기업들이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수산업과 어촌을 좀 스마트하게 바꿔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저도시 토론에 간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육상에서 지금 주거 문제도 골치 아파 죽겠고 답이 없는데 무슨 해저에다가 뭘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육상에서 답이 없으니까 해저에서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오늘 왔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공상과학 소설이나 만화, 영화 이런 데서만 등장했던 해저 도시가 오늘 발표를 들어보고서 이게 곧 현실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설렘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네 분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요한 위원장님이 인천 해양 신도시를 위한 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 주셨고 또 신성훈 교수님이 해저도시를 위한 지진해일 등 재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저도시에 했다가 쓰나미가 오면 어떡할 거냐 이랬는데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남정호 박사님께서 해저도시 법적 정의 그리고 해양 공간관리 검토를 위한 여러 가지 고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광남 소장님이 얘기하신 수산업과 공전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광남 소장님도 얘기했지만은 뭐 수산업하고 뭐 해저하고 뭐 해저도시하고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가의 뭐 산업 단지, 발전소 이런 모든 국가적 차원의 기반 시설들은 전부 임해에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뭐 해상 풍력 문제도 수산업과 지금 마찰 심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굳이 왜 뭐 수산업하고 공전 방안이냐 하는 얘기는 뭐 논의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는 요 수산업과 공전 방안 중심으로 코멘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금은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이기 때문에 해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이 해저 도시 건설을 이 수산 특히 양식업하고 이렇게 연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왕의 해저 도시를 건설해서 간다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수학 체감의 법칙에서 지배하는 전통적인 자원 지박적 이런 양식업에서 벗어나서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지식 지박 양식 산업으로 접목이 되면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또 이 논의에 또 이 해저 도시를 하면서 국가적 어젠다고 전 세계적인 화두인 기후 위기, 또 탄소 중립, 식량 안보 위기, 또 지역 소멸 위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모색 방법까지도 다뤄야 할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가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산업과 공전 방안을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에너지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봤더니 1부에서는 없고 2부 세션에서 에너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충분히 설명은 아직 못 들었지만은 발표 유인물을 보니까 언급이 돼 있어서 탄소 중립 2050과 연계해서 해저 도시가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져야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이 해저 도시형 인공호초 구조물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지금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양식과 접목해서 잘 유지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래에셋 그룹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X 사업에 6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투자 사례를 잘 벤치마킹을 해서 해저 도시도 역시 이게 민간 투자가 우선이 돼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유치까지 잘 유지가 돼서 해저 도시가 앞으로 잘 순탄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토론회를 앞으로는 좀 이 국회 차원에서 좀 크게 제안을 해서 활발하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토론회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정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다 들었고요. 그 시간이 이제 5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플로어에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겠다고 지금 그 손을 드시니까 이광남 박사님 그래요? 시간 때문에 좋아 그 우리 마이크 쓰시죠. 예, 인천 청년협회의 김요한 집행위원장입니다. 일단은 제가 1차 발표도 했었고 또 오상호 교수님께서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그 다른 지역도 부산과 울산도 있는데 인천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육지로의 도피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방파제나 뚝을 사서 해수면의 상승을 막고 도시를 안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이나 울산에 비해서 인천의 내항은, 제가 자꾸 내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뚝을, 뉴욕은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 2조 이상을 들어가지고 뚝을 사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그 안정장치가 있다. 이걸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하면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조류나 이런 것에 영향을 크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해저 도시라는 것이 아직 검증된 것이 아니니까요. 상대적으로 부산과 울산에 비해서 인천의 내항은 조류가 안전하다. 관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심도 깊지 않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우선적으로 좀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예타 면제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예타 면제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이 담보되었을 때 예타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른 거에 예타 면제나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경제자유법 같은 경우 경제자유구에 하는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공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만들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도시, 이거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될 공공성이죠. 그러니 예타가 면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정도 플로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일단 저는 뭐 인천에서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잘 이렇게 그 여러 구상대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떤 뭐랄까 일반인의 관점이랄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후 변화와 그런 거 있을 때 왜 인천에 해저 도시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뭐 예타 부분의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은 그거는 참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주 회장님 뭐 예, 저는 저 해양환경에너지학회 김현수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 울산의 해저도시 또는 인천의 해저도시와 해상도시의 복합도시 이런 것들의 개념 정립 단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지만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는 타당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당성 결국은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또는 사회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문제인데, 현재 시점 또는 가까운 시점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잘 되지 못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보유식 해상공항 항만 계획했지만 실현 못됐고, 또 20국가를 위한 부유식 도시 실현 안 된 것은 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였는데, 우리가 지금 해양 도시를 볼 때는 거기에다가 생존에 대한 문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뭐 태양에서의 어떤 저 흑점 폭발이라든지 행성 충돌이라든지 뭐 지구의 어떤 새로운 대전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상경이 되면은 육상이 좋을 거냐, 지하가 좋을 거냐, 바다가 좋을 거냐. 문제는 이제 아까 여러 분 말했지만 에너지, 물, 식량을 구하기 좀 좋은 곳, 그것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리 본다면 해양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에 가야 되고, 거기 해상이든 해저든 문제가 없겠지만 해상은 여러 가지 노출된 그 대기와 육상의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해저도 잘 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생존적 필요성을 우리가 내세우지 않으면 어떤 미래적인 어떤 전략상 이런 부분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편익을 높이는 방법을 찾되, 장기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어떤 도피처로서 우리가 논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조언을 드리면서 토론 또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그 토론을 이제 모두 마치기로 하겠는데, 발표해 주신 네 분 발표자님들하고 토론자로 나와 계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객석에서 오랫동안 이
그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